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부속 서류에 대한 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여기 회계 처리할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좀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지금 세무사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갖다가요 직접 여러분이 수기로 작성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여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이 1억이었다 그러면 여기 1.2% 계산해 갖고서는 우리가 이자 금액을 갖다가 계산을 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보증금 이자도 임대료라고 보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았으면 여기에 10%인 세액을 갖다가 부가가치세로 간주 임대료라고 했으니까 임대료로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액을 어떻게 국세청에다가 납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 세액을 갖다가 우리가 회계 처리해 주는 게 일이란 말이죠. 공급가액하고 요 매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기 4번 기타란에다가 여러분이 저기 신고서 작성해서 입력해 주시고 그래서 완성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바로 요 매출 세액 이자에 대한 매출 세액 12만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줄 때 지금 이거 세금 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회계 처리해 주시고 이 금액 세액에 대해서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서? 일반 전표 입력해서. 그리고 밑에 거는 보통 세무사회에서는 자료를 전표를 입력하라는 말 하지 않는다 그랬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그냥 수기로 작성하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지 않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요 자료를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서 봤던 공급가액, 즉 이자하고 그다음에 이자에 대한 세액, 얘를 갖다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 분기가 되겠죠. 자동 분기할 때 공급가액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건물주가 갖는 그냥 이자일 뿐이니까. 그래서 요 세액에 대해서 위나 아래나 회계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이 결과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얘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자동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 형태는 세무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시험 문제 내는 형태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얘를 갖다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를 갖다가 기억하시고, 물론 얘를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교재에서 3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이어서 거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일단 여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확정 신고 때에만 신고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해 드리고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언제만 하라고요? 예정 신고 때는 할 수 없고요. 확정 신고 때만 대손세액을 갖다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확정 신고 때요 아무 사유나 다 신청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부가세법상에서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게 있을 때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청에 대해서는 사유가 38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제출시기 확정신고시라고 나왔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대손사유에 대한 공제요건 10년 이내 공급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손사유는 10년을 따질 때
공급한 날짜부터 따져서 10년 이내에 기억, 니은, 디귿, 시읒까지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재무회계에서 기억에 나와 있는 파산이라는 말로 우리가 대손 처리하고 막 그랬었죠. 주로 이제 파산으로 확실한 거니까 이 파산 신청 선고는 아무래도 법원에 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기 때문에 파산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대손 상각비라든지 대손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니은, 디귿, 리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유들이 회사에서 그 대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손 사유들이란 말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모를 바는 사실 아닐 것들이에요. 기업, 파산이라든지 강제집행, 형해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그래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생겼다든지, 니은에 보시게 되면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거는 읽어보셔도 금방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그 디귿이에요. 디귿은 상법, 수표법, 어음법, 민법. 그래서 여기 기억하실 때 소멸시효 완성, 대손 사유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게 되면 회사 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회사 정리법에 의해서 정리계획 인가가 났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래서 돈을 못 받게, 매출 채권을 아니면 채권을 못 받게 됐다면 대손 처리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미음이에요. 여기 부도 발생 일로부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6개월 경과한 수표 또는 엄상 채권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여기가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어떤 예로 제가 하나 드려볼까 하냐면, 처음에 이거 문제 같은 건 문제 형태로 나오면 좀 헷갈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우리가 2020년도 12월 15일에 제품을 갖다가 공급을 했어요. 공급한 날짜 거래처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6개월 180일 어음을 받았다고 쳐요. 그래서 공급을 하고 나서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단 말이죠.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의 만기 일자는 2021년 6월 14일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월 지난 다음에 어음 만기가 돼서 거래은행에 가서 추심하려고 했더니 그 회사 부도 났는데요,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 2021년 6월 14일이면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래서 6월 30일 날 지금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공급하고서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그리고 부도됐잖아. 그래서 이때 6월 14일 날짜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할 수 있느냐가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기 확정 신고 때, 즉 6월 30일이 과세기간 종료가 되죠. 일기 확정으로. 그러면 7월 25일 날 우리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해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교재에서 미음해 보시게 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기에 부도 6개월은 지나긴 했는데 부도가 발생한 날짜는 언제예요? 부도가 발생한 걸 안 날짜, 여기 6월 14일 날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은 물건을 갖다가 2020년 12월 15일 날 공급을 했으니까 여기서 6개월 지났다고 일기 확정 때 여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부도된 거 발생일은 이때 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1년 12월 14일이
음, 6개월이 딱 되는 날짜죠. 그죠? 그럼 이때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기 확정신고가 되겠죠? 그래서 2기 확정신고 때 언제? 날짜는 2022년 1월 며칠까지? 25일까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대손세액 공지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도 발생일, 부도가 발생한 걸 안 것부터예요. 안 날짜, 부도 발생일 요일부터 기약해서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 요거를 하나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고 나서가 아니라 부도가 발생한 거, 부도 발생일 시점은 여기가 된다는 거죠. 부도 발생일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로 대선 사유에서는 여기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회사 정리법, 그 다음에 미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요게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시효세 보게 되면 회수 기일이 6개월이 지난 30만원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세액공지 신고 신청할 수 있대요.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라 그랬죠. 소액은 바로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거 중에서 밑에 또 두 번째, 그러면은 대손세액을 공제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손세액 공제 계산할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다가 입력하면 자료 숫자는 금방 나와요. 근데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이유는 이론 문제에서도 말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부가가치세 어디 써야 되나?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외상 매출금으로 11만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해가지고 10만원 매출했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해서 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놓은 상태라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대손금 있잖아요. 대손세 공제할 때 우리가 공제해달라고 신청해야 될 금액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뭐만 해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만 해야 되죠. 그럼 이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손금에다가 계산할 때 대손세 계산하는 금액이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여기 공급대가를 갖다가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할 때 계산기로 제가 나누기 1.1 하세요 그랬었잖아요. 나누기 1.1의 뜻은 곱하기 분수로 따지면 110분의 10이라는 거. 요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왜? 소수하고 분수 변환하는 거 초등학교 때 그때 깜빡 졸아서 다 까먹었던, 못 배웠거나 까먹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얘를 갖다가 대손금 할 때 대손세액 계산하는 게 100분의 10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100분의 10 하면 안 되죠. 110분의 10이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외상매출금, 지금 부가세까지 실무적으로 부가세까지 포함한 이 외상매출금은 공급가액, 세법으로 얘기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합쳐진 거죠. 부가세법에서는 우리 이걸 뭐라고 용어를 불렀었냐면 얘를 공급대가라고 불렀었죠. 그죠? 제품 매출은 뭐라고 불렀어요? 과세표준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요, 매출세액. 지금 위에는 재무액에서 쓰이는 용어들이고요.
밑에는 부가세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가 같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외상매출금하고 공급대가가 재무회계나 여기 부가세법에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배우시는 대손금. 대손금도 지금 외상매출금, 공급대가, 대손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산기로 11만원을 갖다가 곱하기 110분의 10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계산돼요? 그러면 딱 여기 만원만 계산되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 받기 위해서 대손세금을 계산할 때는 공급대가에다가 즉 대손금에다가 곱하기 110분의 10 혹은 나누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기 이제 이론에서도 간혹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한번 미리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지금 381페이지에 3번의 가운데 보면 공제율 그래 놓고서는 11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론은 됐으니까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회사는 지금 8000번 경영과 회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 클릭하셔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해서 위에서 두 번째 부분 있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종치겠어.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에 그 탭을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탭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손 발생, 대손 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대손 발생은요. 여기 지금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 입력하는 곳이에요. 채권자. 거기 반해서 대손 변제는 채무자가 입력하는 그 시트란 말이죠. 의미는 그래요. 채권자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거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출 채권이 있는데 얘를 못 받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대손세액 그만큼 매출세액을 공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대손 변제는 채무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래처에다가 돈 변제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요게 만약에 들어가면 대손 발생했었던 거래처에서는 반드시 대손 발생했던 거에 대한 다시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대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처럼 문제라고 볼 거는 없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외상매출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만원에 대해서 지금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만원은 안 내도 되게끔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전 연습해 보면 되겠고, 반대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전기에 이렇게 대손 처리를 해서 대손세까지 공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회수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때 회계 처리할 때는 대변에다가 대손 충당금으로 다 설정해서 그냥 쓰세요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똑같이 여기 대손 변제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입력할 거에 대해서 반대로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돼요. 왜? 회수됐을 때는 얘는 발생했을 때 회수됐을 때는 마이너스 10만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결과론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얘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입력하는 자료고, 그 다음에 대손이 회수됐을 때 대손 처리했던 거 회수가 되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라고요. 어디에다가? 대손 발생에다가. 지난번에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대손이 회수됐다고 하니까 대손 변제 여기다가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회사가 파산했다거나 등등한 이유로 대손 처리가 됐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다시 보내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죠? 하다못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돈 줘야 될 부채 안 갚아도 된다고 판결까지 났는데 난 그래도 갚을 거야. 그러는 사람이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난 그 친구 정말 괜찮다고 보는데 그 이상민이라고 맞나요? 그 돈 몇십억 되는 거 다 갚았죠. 근데 걔는 파산 신청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다 갚았어. 그리고 지금 또 잘 나가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사람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그러한 그 노력과 그런 것들이 여기 방송가에서는 감동 아닌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돈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여기서 다 갖고 지금 또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돈도 벌어봤던 사람이 버는가 봐. 지금 뭐 다 갖고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손 변제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내용 입력하는 건요. 지금 얘가 그 부가가치세 이익이 확정이라고 저기 필수 예제에 따라온 데서 설명해 놨죠. 한번 거기 이제 입력할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제가 천천히 입력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이익이 확정이라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래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관련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된 것으로 가정하여 생략할 것. 지금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고 나서 회계 처리하라는 걸 대부분 잘 안 내요. 회계 처리는 관두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지 그것만 테스트를 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회계사회, 공인회계사회는 좀 달라요. 자료를 다 입력하라 그래요. 그래서 입력하는 게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사실 입력하는 게 더 실무에 도움이 돼요. 입력하고 어디에 이렇게 반영됐다 보는 게 나은데 그래서 문제 유형도 공인회계사회에게 조금 더 쉽게 나타난 출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일단 이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기 확정은 7월부터 12월까지 다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이 언제이냐고 물어보고 있죠. 교재에서 대손 확정일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2021년 12월 13일. 이건 따라 입력하면 되는 거죠. 바로 또 여기서 대손 금액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아까 이 용어를 못 알아들을까봐 그 설명을 했던 거예요. 대손 금액은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55만원. 이렇게 그냥 문제에서 다 가르쳐 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입력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얘가 이론에서 설명하게 되면 그랬나? 저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해서 대손 금액은 공급 대가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면 입력하잖아요. 그럼 대손세액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공제율 110%에 10 돼 있는 거 아시겠고요. 거래처는 마포전자라고 그랬어요. 마포전자. 그 다음에 대손 사유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손 사유는 파산이라고 되어 있죠. 대손 사유도 굳이 외울 거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대손 사유 선택하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되셨나요? 만약에 이 6가지 안에 없으면 대손 사유를 7번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알게 주겠지만은요. 자, 여기서 파산 누르시게 되면 소재지하고 뭐 해당되는 거 자산 자료 해당되는 거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자, 지금 이 경우는 지금 대손 발생해서 우리가 대손 신청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가 회수가 됐어. 회수가 됐을 때는 여기 금액 마이너스 55만원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뜨겠죠.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이 결과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게 하려면 이 자료를 위에 보시면 저장돼 있죠. 이 자료 결과를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되셨지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보라는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보시고요. 이기 확정거 얘는 10월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12월 31일까지 조회를, 그 다음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입력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요 라고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매출세액을 지금 공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매출세액.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손세액 가감에서 여기 우리가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이만큼 빼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회수가 됐다면, 지금 아까는 플러스로 입력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떴죠. 회수가 되면 거기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여기 플러스가 뜨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이렇게 해서 대손세액이 이렇게 반영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그 확정 기간 동안에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이만큼은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해가 되셨다면 이 5만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처음에 제품을 갖다가 납품했을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55만원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제품 매출 5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5만원 이렇게 해놨었던 걸 갖다가 지금 얘를 갖다가 대손세 공제 신청한 거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손 처리하는 금액은 우리 것만 대손 처리하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주의 한번 해보세요. 매출세액에 대한, 즉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월 30일자로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확인해 하셔야 돼요. 왜? 여기 회계 처리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얘를 회계 처리하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그 중에서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다 뭘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12월 31일 날짜로 얘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보편적으로는 대손 처리할 때요,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 지금 여기 제품 매출했던 거 몽절이 다 비용 처리해야 되죠.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도 다 빼야 되겠죠. 55만원 다 없애주고, 중요한 거 바로 얘예요. 지금 이렇게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계정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부가세 예수금까지 외상매출금이라고 다 대손 처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 처음에 발생했던 거 이렇게 처리해서 없애주면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보시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어요? 매매추 전표에 입력하셔야겠어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겠죠? 날짜는 이기 확정이니까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은요, 382페이지에 나타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부속세율에 대한 그 설명해 드린 것이랍니다. 자, 그건 얘는 지워도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부속소리 하나하나 따로따로 지금 녹화하고 있었나? 통으로 하고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몰라, 그냥 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화면 내려놓고 내 맘이지 뭐. 이건 중요한 거니까 좀 빼놓을까? 자, 여기 화면 잠깐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부속소리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거 해드린 거예요. 저 앞에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아이고 이건 아닌데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회계 1급에 해당되는 조회 문제로 부가가치세 부속소리 봤었고요. 지난 시간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아까도 설명을 해서 마무리 해드렸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제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공제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이어서 여기 부속서류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부터 여기 영세율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까지는 뭐 별반 어려운 사항들 없기 때문에 지금 녹화하는 게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할 거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 건물 등이라고 얘기한 거는 유형자산을 얘기해요. 보편적으로 건물이나 유형자산들은 금액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 기록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별반 어려울 건 없고요. 특징이 있다면 여기 건물 등 여기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지금 새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거나 또는 그 유형자산에 대한 우리 설비 새로 설비를 갖다가 설비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설비 장치를 뭐 등록했다고 하거나 여하튼 간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거 작성할 때에는 조기환급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3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83페이지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내용을 작성하는 곳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서 51번, 54번, 55번 이런 유형으로 입력하게 되면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 메인 매출 전표의 자료를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걔네들을 그대로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이거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에 대해서 지금 이기 확정권 조회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취득했던 유형자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취득한 게 있습니다라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별도로 지금 문제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없죠.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그냥 바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고요.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클릭하셔서 이기 확정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조회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입력했던 자료에 대해서 건물, 구축물, 기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다 집계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앞에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유형자산 취득에 관련된 것들 입력한 자료를 이렇게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되셨나요? 부속서류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실 때 위에 저장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이 된 것이랍니다. 자, 그렇게 등록하라는 거 보시면 될 거.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게 되면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얘도 제가 하나 또 잠깐 설명해 드릴 게 있다면,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는 지금 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 영세율 사업자로서 이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얘는 과세사업자라서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법에 대한 의무 다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도 해야 되겠지만 단 납부세액은 없어요. 왜? 매출할 때도 매출세액 없고 매입할 때도 매입세액 없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납부할 세액은 없겠지만은 영세율 사업자들은 그래서 뭐는 없다? 납부 세액은 없지만 이 부가가치세 거래 영세율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류를 제출을 안 했어. 그러면 가산세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요걸 제출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0.5%가 가산세라는 거. 얘는 신고불성실에 해당돼요. 이렇게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 신고불성실에 해당되므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지금 이걸 자꾸 앞에서 가산세에 대한 걸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전산세무 2급에서는 좀 이따가 배우시게 될 가산세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꾸 반복해서 미리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신고불성실에 해당된다면, 신고불성실이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됐다는 뜻인데 여기 감면세율이 있었어요. 감면세율을 적용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감면세율을 이따가 교재를 보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383페이지에 거기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영세율 첨부 제출 서류 제출 명세서는 개별 소비법에 따라 수출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 신고 필증, 우체국이 발행한 소포 수령증 등을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 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뭐 등등이 있다 그러는데, 자, 여기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자, 얘도 실무 프로그램에서 보면 되게 간단해요. 시험 문제, 수행할 수 있는 연습 문제 예제도 없어요. 왜? 우리 주변에 영세율과 관련된 회사가 그닥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는 부속서류 배우니까 영세율 제출, 영세율 관련되어 있는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 정도는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 날짜는 며칠로 되어 있냐면 10월 달부터 되어 있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제출 서류명,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데에서 여기 블로기가 있나? 자, 여기 제출 위에 보시게 되면 제출 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 영세율과 관련돼서 지금 그 서류를 아까 문제 여기 교재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기 별도로 뭐지 수출 신고 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 수령증 등 뭐 별게 다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기 미리 어떤 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부가가치세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출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면 이 데이터 자료가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작성 사유 해가지고 1번은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회계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복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어떻게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영세율 사업자와 관련돼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겠다고 미리 국세청에다가 통보해 놓는 그런 서식이란 말이죠. 특별하게 작성할 거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특별한 그 서류를 선택할 것은 없습니다. 이 서류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어떻게 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를 미리 국세청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 지금 영세율과 관련된 첨부서류 된 게 없을 테니까요. 자, 이걸로 그 내용 한번 직접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게 되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영세율 매출 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로 판매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됐고요. 자, 영세율 매출 명세서 클릭해 보시고요. 날짜는 얘도 2기 확정 기간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만 해보세요. 자, 조회를 했더니 여러분이 앞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요, 우리 영세율 입력했던 거 있었죠. 매출에서 12번 눌렀던 거, 그죠? 거기에 직접 수출한 거는 1100만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1000만원 두 개 나와 있죠. 영세율 입력할 때는 여러분이 그 12번이나 16번 선택을 하시게 되면 부가세 유형으로 밑에 여기 해당되는 게 뭐에 의한 그 매출세 공제 요건인지 빨간색으로 떠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었죠. 그게 뭐였었어요? 이거였어요. 1번 얘는 수출 직접 하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는 여러분이 매출했을 때 부가세 유형 번호로 여러분이 얘는 16번을 눌렀던 거였었고요. 내국 신용장 즉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 12번, 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거 확인하시는 거라서 굳이 문제에서도 연습 문제가 나와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이것도 이렇게 확인한 걸로 됐어요.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8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수출 신고서 볼 줄 아는지, 또 요걸 갖다가 자료 입력할 줄 아는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지금 해드려야 될 것은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 요거는 수출 신고서 보고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 한번 해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중간쯤에 있네요. 일단 수출 실적 명세서를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날짜는 2기 확정이라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클릭해 보시고요. 교재는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되어 있는 385페이지에 수출 신고 필증에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수출 신고 필증 글자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신고번호 있죠. 신고번호 얘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 공급자가 누군지 아셔야겠죠. 공급자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수출자 또는 위탁자 그래서 경영과 회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조자 3번 똑같아요.
경영과 회계. 얘가 공급자예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보시게 되면 구매자라고 되어 있죠. 구매자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구매자. 네, 오른쪽에 중간에 뭐 많이 있지만 우리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이 자료 입력할 때는.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44번에 결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44번에 결제 금액이 CIF, JPY 엔화죠. 일본 엔화로 500만 엔라는 뜻이에요. 되셨는지요?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자료는 이 수출 신고 필증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보고서 하나씩 입력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봤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자료 주어진 거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기분, 2기 확정분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고요. 또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고 나와 있죠. 자, 1번에는 선화증권상의 선적일자, 이 중요하다 그랬죠. 선적일자의 환율을 우리는 적용시켜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12월 10일자 환율을 갖다가 적용시킬 것이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 주 경영과 회계는 수출 대금으로 1번 엔화 500만 엔 결제 받기로 계약했대요. 그 다음에 3번 12월 5일 재정환율은 100엔당 1100원이고 12월 10일 재정환율은 100엔당 1200원이다. 우리 아까 12월 10일 선적일자 환율 사용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재정환율이란 말이 나오네요. 기준은, 우리 쓰는 환율은 두 가지를 사용해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 세계에서 기준환율은 달러예요. 미국 달러를 기준환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요. 미국 달러를 제외한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의 환율은 다 재정환율이라는 용어로 써요. 근데 여기는 지금 환율이 일본 거니까 기준환율이 아니라 당연히 재정환율이라는 용어를 쓰겠죠. 됐나요? 자, 그럼 주어진 자료대로 제가 한번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화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수출신고번호 입력하라고 커서가 나와 있네요. 아까 수출신고번호 5번에서 보셨죠? 020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15 06 0138 4086 잘못 입력됐대네. 나만 그러나? 다시 020 15 06 0138 4086 왜 그러지? 너무 빨라서 그러나? 020 15 06 0138 08 그냥 무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갛게 뜨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선정일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선정일자는 2021년 며칠로 했죠? 12월 10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대로 입력하세요. 선정일자. 자, 그 다음에 통화코드요. 통화코드는 지금 NRR 있죠? 그냥 JPY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제가 통화코드 알아서 될 거고요. 자, 그럼 환율이 중요해요. 지금 기준환율일 경우에 달러는 1달러당 얼마라고 쓴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100엔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를 1엔당으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지금 100엔당 선적일자가 12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걔 100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12원 나오겠죠. 지금 원화가 1200원이래요. 근데 얘가 어디 갔지? 100엔당 지금 1200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를 1200 나누기 100 하게 되면 1엔당 얼마가 되겠어요? 1엔당은 12원이 되겠죠. 1엔당은. 그죠? 이렇게 해서 환율을 입력하실 때는 다 1엔으로 1로 바꿔주셔야 돼요. 환율이.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환율 그러면 10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12점 몇 이렇게 나오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환율은 12. 그런 다음에 외화는 지금 500만 앵이라 그랬잖아요. 환율 12에다가 500만 앵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원화로 6천만 원이 계산되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어요? 일렉트릭사. 등록해서 나와야 되는데 깜짝 놀랐네. 안 나와가지고. 자, 거래처는 일렉트릭사 됐습니다. 지금 주어진 자료대로 제가 여기다가 쭉 해당된 사항들을 입력했는데 입력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것만 작성하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 부속서를 작성하는 거 끝난 거예요. 그럼 내용이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요즘은 또 우리 일본하고 거시기에서 잘 거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엔화로 나올 때는 엔화는 지금 환율 계산할 때 100엔당 얼마라고 계산하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는 1달러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또 위안화 계산할 때도 이 환율을 1엔당 또 1위안화당 다른 나라의 제정 환율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렇게 바꿔놓고 아까 여기 외화금액 500만원 주어진 거 있었죠. 44번 그거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건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에 대한 것도 한번 작성해봤고 또 얘도 위에 저장이 있죠. 저장이 있으니까 저장 완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수출 실적 명세서에 대한 내용도 여기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부터 1시간, 2시간 동안 쭉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건 다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요 파트,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이 부속서류하고 그다음에 수정신고 또는 가산세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 여지껏 배웠던 것 중에 50% 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까지 수출실적 명세서까지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부터 해당되는 거 입력한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